XRP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이 가지고 있는 각국 은행들과의 네트워크와 ODL입니다. 이 각국 은행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은 매우 거대하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네트워킹의 진척도는 늘 뉴스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XRP 자체의 내재 가치를 의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의 리플 왕국이 건설되기 때문이죠. XRP는 그 안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종의 혈액이 됩니다. XRP가 5초 이내에 모든 처리가 가능한 빠른 속도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로 이더리움의 모든 장점을 앞지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투자자분들의 근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우리는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날이 오게 될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가량 하락한 16,7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86% 하락한 1,180달러대, 7위의 XRP는 2.75% 하락한 0.3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도지코인은 5.90% 하락한 0.0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9%, 17.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8%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2%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7%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2022년 현재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이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대는 모두 지난 고점 대비 75%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돌아보면 이제 지난 5월 이후부터 전방위적인 대규모 딜레버리징이 발생을 했고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수십억 달러 폰지 사기로 불리우는 루나 사태부터 FTX 사태 그리고 위메이드, 위믹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2022년 코인 시장은 정말 쉴 틈이 없었죠. 이 유동성과 투기 자본이 마르면서 변동성과 규모 모두 수년간 기록 중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투기성 자본이 사라지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공급 지표는 신고점을 찍었고 투자자들은 코인 축적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2022년이 실로 잔인한 해였다라는 평을 남겼는데 이 글래스노드의 이번 보고서의 경우는 각종 혼란과 변동성으로 어지러웠던 2022년 끝 무렵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온체인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만 가져와 보았는데요. 참 이번 연도는 암호화폐 산업뿐만 아니라 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혼란과 변동성으로 점철된 최악의 해였죠. 이 180도 반전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 몇십 년간 지속된 신용 완화의 기조가 끝이 나고 대부분의 자산군에서 극심하고 가파른 하락이 발생을 하였는데 일단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온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연간 실현 유동성 추이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엄청난 혼란의 한 해를 겪은 비트코인 시장은 12월이 되면서 조용해졌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은 지난 몇 년간 최저 수준인 22%, 28%를 기록하면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의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연간 실현 손익 합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통합 팽창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버블로 연간 온체인 수익은 역대 최고치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체인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4,550억 달러 이상의 연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2021년 11월 최고점을 경신하는 수준입니다. 이후에 약세장이 자리 잡으며 시장은 실현 손실로 2,130억 달러를 반환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에서 2021년 강세장에서 거둔 수익의 46.8%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 47.9%를 손실로 반환한 2018년 약세장과 유사하게 되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공급 총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코인 보유 기간과 장기 보유 경향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 장기 보유자 공급량은 신고점인 1390만 8천 BTC를 기록하였는데 지난 11월 FTX 사태 후에 패닉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게 됩니다. 이 장기 보유자 공급량의 수직 상승은 3LO 캐피탈 파산과 관련 대출 기관의 실패로 촉발된 딜레버리징 직후인 2022년 6월과 7월의 대규모 코인 축적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요. 네, 데이터를 넘어가서 지금 보시는 새로운 데이터는 이 비트코인 보유 기간별 코인 공급 밀도와 배포 현황을 색깔로 구분한 차트입니다. 이제 조금 더 따뜻한 색일수록 장기 코인이 많이 배포되어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기 코인의 배포는 시장 최상단 및 항복 단계, 즉 바닥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제 차가운 색일수록 투자자들이 코인을 축적하고 미사용 코인은 남기는 성숙 단계를 의미합니다. 올해에 이제 매 시장 하락 후에 코인의 재분배, 즉 재축적 밀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6개월에서 10개월 기간 코인 매입가는 18,000에서 24,000달러에서 움직였는데 이제 이 코인들은 6개월 이상 장기 코인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장기 보유 공급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2021년 7월 대규모 채굴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최대 난이도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채굴 난이도는 7.32% 감소하였으며 활성된 해시레이트 상당 부분이 하락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채산성 하락으로 인한 채굴자들의 대규모 이탈, 이로 인한 채굴 난이도의 하락의 악순환의 결과이죠. 1차트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 순 포지션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6개의 자산 중에 3개를 차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2020년 이후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자산이 되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은 올해 3월 1615억 달러에 육박했으나 이후 143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현금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세계에서 매월 마이너스 40억에서 80억 달러의 순 자본 유출이 있었음을 시사하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스테이블 코인 최고 공급량의 겨우 8%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본이 여전히 신규 디지털 달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참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과 투기 자본이 마르면서 변동성과 규모 모두 단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는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을 하였고 스테이블 코인은 의미 있는 시장 상품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탈중앙 시스템의 회복력은 여러 해 동안 시행착오를 거쳤고 영광의 상처를 통해 체력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을 거쳐 결국 최후의 매수자들인 호들러
이 장기 보유자 그룹을 형성했죠. 2022년의 모든 난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 교훈을 얻었으며 비트코인 블록 또한 계속해서 채굴되고 있죠. 이제 내년 무슨 일이 있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의 시험을 견딜 것이며 지금보다 더욱 확장되고 성숙되리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서 이제 비판하는 이유는 이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 조각이 왜 이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이 원장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거래 내용만 존재할 뿐 그 외에 어떠한 의미 있는 데이터도 없죠. 이제 물론 아예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 은행이나 이렇게 송금할 때 실시간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A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B은행으로 송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장에 기록될 뿐이지 실제 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했다라는 기록이 남을 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아주 의미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재가치 논쟁은 존재하죠. 일단은 금을 예로 들어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디지털 금으로 자주 불리우죠. 그러면서 향후 금의 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턱없이 모자르지만 언젠가 비트코인 역시 ETF 등 현물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금 유입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죠. 이제 어찌 되었건 금은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금을 녹여서 뭐라도 만들 수 있고 몸에 지니거나 장신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내재 가치라고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금이 안전자산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는 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금이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선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금은 그 자체로 존재할 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누군가 금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든다면 가격은 급등하겠지만 이 산업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미약하죠. 반면 기업은 다릅니다. 일종의 서류에 불과한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받는 자산이 주식인 것이죠. 이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부분 투자를 하며 주식과 관련된 산업 자체가 거대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블록체인과 주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XRP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기업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용어를 구분해 보자면 과연 리플은 내재 가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있다입니다. 왜냐? 리플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XRP를 이용한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확장시키는 기업이 바로 리플랩스이죠. 그러한 면에서 리플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실제로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데 하지만 XRP 자체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데이터 조각이죠. 그러한 면에서 XRP의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통 금융권에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며 거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에는 엄청난 내재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비트코인이 속도가 빠르다거나 수수료가 낮다거나 보안에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일종의 국가에서 정한 화폐의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은 최초의 화폐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화폐로 인정받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이후에 나온 암호화폐가 아무리 빠르고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며 모든 면에서 수수료가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제 낮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큰 힘이며 그 신념 자체가 일종의 내재 가치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자국의 화폐가 망해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상당히 굳건하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이름이 낯섭니다. 이제 우리들은 뭐 이더리움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름이 낯서냐 하실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익숙하지만 이더리움 하면은 그게 뭐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개념 자체를 이제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위에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일종의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이더리움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수수료인 가스비가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속도도 느린데, 하지만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생태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나 NFT 같은 블록체인 업계의 화두들이 다 이더리움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의 내재 가치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즉 DApp 생태계에 기반합니다. 이더리움은 사실상 모든 알트들의 워너비가 되었죠. 일단 이 리플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이 기업입니다. 앞에 두 블록체인은 재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하지만 리플은 명백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XRP가 증권이라는 공격을 SEC에게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리플랩스도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IPO, 즉 상장을 시켜버리겠다라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 XRP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리플, 이 XRP가 가지고 있는 각국 은행들과의 네트워크와 바로 ODL입니다. 이 각국 은행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은 매우 거대하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네트워킹의 진척도는 늘 뉴스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ODL은 각국 은행들이 송금을 할 때 XRP를 주고받는 중간 단계의 거래소들입니다. 리플은 ODL을 통해 수익을 내죠. XRP 내재 가치가 물론 이런 은행과 ODL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XRP는 일종의 이더리움과 같은 길을 현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NFT, DApp 생태계 등을 운영하기 위해 2021년 본격적인 시작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미국 거래소 내에 상장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서 아예 자체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XRP 자체의 내재 가치를 의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의 리플 왕국이 건설되기 때문이죠. 이제 XRP는 그 안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종의 혈액이 됩니다. XRP가 5초 이내에 모든 처리가 가능한 빠른 속도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로 이더리움의 모든 장점을 앞지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과 SEC 간의 소송으로 참 힘든 시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 소송이 잘 마무리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올해는 이제 쉽지 않은 시간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욱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